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또 그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가정마다 또 그리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는 새로운 장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장이란 건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 정책을 펼쳐 나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파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기 한국에서의 선교 정책이나 방법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1910년 이전에 진출했던 초기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선교 개척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일들은 그때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초기의 선교사들과 선교 정책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처음부터 다양한 교파가 들어왔어요. 그 교파를 배경으로 교파적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 말미에 정동교회, 감리교 정동교회가 아닌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한 14명의 성도를 두고 이제는 세례를 베풀며 조직교회가 등장했다. 그 조직교회의 첫 교회 이름이 언더우드 정동교회였습니다. 그의 집이 정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장로교인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협소하여 곧 이전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세문 안으로. 서대문 쪽에 세로 문을 내고 그 세로 문을 낸 안쪽에 있다고 해서 세문 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의 감리교회도 아펜젤러가 확보했던 부지, 그곳에 1890년대에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베델 예배당 지금도 남아있죠. 정동 제1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전 그가 들어온 1885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제학당을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장로교나 감리교를 막론하고 교파적 교회가 생겨갔습니다. 이런 교파적 교회는 미국에서부터 이미 교파 분열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는 지역과 전통에 따라서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대립적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역시 다양한 교파의 특색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의 교회를 이식시켜 놓았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이처럼 한국엔 초기부터 다양한 교파교회가 생겼다는 이 한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교파가 생겼을까?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 특히 개신교 수용에 있어서는 이미 공부를 하셨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체적 수용이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뇌리에서 그대로 아직 남아있을 줄 압니다. 이미 고려문에 진출했던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평안도 지방의 장사꾼들이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 같은 것이었죠. 다양한 평안도 청년들을 통해서 이영찬, 백홍준, 서상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서 번역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배를 타고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들의 손에는 한글로 만들어진 쪽복음 성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하여 주체적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수정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체적 특성을 가진 개신교의 수용사가 있지만, 그 이후에도, 즉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직접 건너온 이후에도 그들의 한국인의 수용 자세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체적 특성을 갖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뿐만 아니라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안식교나 침례교나 다양한 교단 교파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한국인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 기독교 신자의 요청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본국이 자극을 받고 선교사를 보낸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개신교에서 있었어도 주체적 수용이라는 특성을 다른 제3국과 다르게 가지고 있었구나. 이른바 제국주의가 맹렬한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 제3국 전도는 대부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제국주의의 천병 노릇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있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름 주체적 수용의 개신교 수용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놓아야 할 점들이죠. 자, 이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다양한 교파 교회가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에서 1890년대가 되고 그리고 1900년대가 되어가는 과정에 이 선교사들이 만족할 만한 선교 업적을 다들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은 의대를 갓 졸업했거나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이 없었다는 뜻이죠. 오직 선교 열정만으로 그들은 미국에서 있었던 신학교 선교 대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동양, 아시아, 그리고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택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선교의 진척 과정이 더디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를 가장 절실히 마음 아파한 사람은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본국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교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 아시아 선교 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선교 어렵습니다. 나중에 각국을 비교해보면 나타나는 걸 도표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중국, 태국, 몽골 엄청난 시간과 공력을 들였지만 선교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한두 명을 전도 세례한 것으로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가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폭발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12여 명 선에 머무르는 답보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언더우드는 강하게 경험이 풍부한 분을 한국으로 보내서 그들의 경험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미 중국 산동성에 파견되어 다양한 선교 전략의 논문을 썼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하였습니다. 네비우스, 많이 듣던 이름이죠. 네비우스 선교 방식. 그리하여 1890년 언더우드의 요청에 의해서 네비우스 선교사 부는 산동에서 우리나라에 와 2주 동안 교파를 초월한, 특히 장로교 중심입니다마는 교파를 초월한 선교사들을 모아서 선교사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걸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조선에 흩어져서 순회하며 적극적으로 전도하라. 그리고 전도와 정치와 보급은 자립적인 힘으로 하라. 전도와 정치, 정치라는 건 교회 행정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에 있어서도 보급에 있어서도 교회 행정에 있어서도 자립적 방식을 견지하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 지식을 보급하라. 질의에는 성경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하라. 그리고 단체나 교회별로 서로 연합하고 협조하라. 일체 소송과 관련된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간단히 정리하면 순회하며 전도하라. 전도와 행정과 보급은 자립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시켜라. 질의에는 단호하라. 그리고 단체와 교회별로는 연합하고 협조하라 등이었습니다. 이를 더 집약시키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삼자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치, 자립, 자전. 느낌이 오죠? 자치, 자립, 자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자체적인 역량으로 안에서 힘을 길러 전도할 수 있도록 자치, 자립, 자전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3자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식. 원래 이 정책은요, 사실은 영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헨리 벤이라고 하는 영국 유명한 목사님이 발표한 논문 속에 나오는 선교 이론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더 확대시켜 적용한 사람이 네비우스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네비우스로부터 이와 같은 선교 정책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조선의 한국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진일보한 내용이 있어요.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다양한 교파, 교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대립이 될 수도 있죠. 바로 그래서 장로교,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협조를 다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교파, 가장 큰 북장로교, 북감리교 두 교파 선교사들 대표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물론 이것도 언더우드의 제언이었어요. 1888년 무렵이었는데, 그리고 1892년에 물론 최종 합의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제안은 언더우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구 5,000명 이상이 되는 당시로서는 대도시에서는 두 교파가 동시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단,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1년에 지도자가 4회 이상 방문하기도 하고, 또 2번 이상 선교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꾸준히 관리가 될 경우에는 인구 5,000명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2개의 교파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보다 작은 도시에서는 먼저 들어가 전파하고 세운 교회의 교파 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5,00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감리교 감독이었던 포스터 감독이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장로교에 비해 감리교와 교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포스터 감독의 생각에서는 전도할 지역이 너무나 방대한 촉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협약서에 서약하기까지는 아직 멀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장로교 4개 선교 협의체가 구성돼요. 가령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견한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이렇게 4개의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뭐라 얘기하냐면 예양협정이라고 불러요. 예의와 양보, 선교를 위한 예양협정,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1892년 6월에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선교 지역을, 섹터를 나누게 돼요. 간단히 말한다면 가장 교세가 컸던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와 경북, 남장로교는 전라도와
충청도, 호주 장로교는 부산 경남 일대,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도였습니다. 북장로교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경상북도, 남장로회 전라도와 충청도, 호주 장로회 경남 일대, 부산을 포함한 캐나다 장로회 함경도. 여기에서 캐나다 장로회의 함경도와 북장로교의 평안도가 이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세로 확대되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역 감정까지 대립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양협정.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내비우서 선교 방식을 정리하자면, 한국 스타일로 정리하자면, 가급적이면 선교의 중심을 양반 지배층보다는 근로계급 하층민들에게 중심을 맞추어라. 부녀자에게 선교 중심을 맞추어라. 초등학교 정도의 학교를 경영하여 인재를 길러 지도자를 양성하라. 초등학교 정도. 성서를 끊임없이 보급하라. 전도를 할 때는 순 한글로만, 우리말, 한국어로만 하라. 교회는 자급할 준비를 하라. 동족에게, 한국민에게 전도할 때는 가급적이면 한국인을 활용하라. 보조자였죠, 보조자. 조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보조자, 조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지금 전도사 역할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통해서 가슴으로 그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라. 한국에서 적용된 내비우서 선교 정책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로자 계급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부녀자 전도에 중심하라. 초등학교 정도의 학교를 두어 지도자를 키워라. 성서를 보급하라. 전도는 순 한국어로만 하라. 교회의 행정이나 경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동족에 의한 전도를 활성화하라. 의리를 통해 마음으로 다가서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한국에게 적용된 내비우서 선교 정책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비우서 선교 정책과 그리고 예양협정에 의한 선교지 분할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궁금증을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한국 교회사를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